간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르며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해 다우가 20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개선 소식이 이어진 데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도 이날은 호재였습니다. 유럽도 상승세로 끝났습니다. 은행 재무건전성 테스트 결과를 앞둔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제조업 지표마저 예상 밖으로 개선됐습니다. 프랑스는 3%나 뛰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유럽의 지표 호조로 인해 3주의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9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3.6% 급등해 79달러 30센트에서 끝났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경기 선행지수는 전월 대비 0.2%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석 달 동안 두 번째 하락으로 미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란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지난달 기존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5.1% 감소해 두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연율 537만 건으로 월가 예상치는 상회했습니다. 세계 최대 중장비 제조업체인 캐터필러가 2분기 호실적을 공개한 데 이어 올해 실적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혜린입니다. 어닝 기업들의 내놓은 깜짝 실적 때문에 다우증시도 하루 만에 시원스럽게 반등했습니다. 다우 기준으로만 보면은 200포인트 이상 거의 2% 가까이 오르면서 전일에 좀 놓쳤었던 20일 이평선도 다시 되찾는 그런 모습인데요. 다우가 이제 1300선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무엇보다 기업들의 실적도 실적이지만 안 좋았던 지표를 덮었던 것은 또한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그 전일에 향후 미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어두운 발언을 했었던 버냉키 의장이 이번에는 경제 회복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발언을 하원에서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한맥투자증권 하창봉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런 시나리오 괜찮네요. 아주 시원스럽게 반등했어요. 일단 마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난 7월 13일 인텔 효과 이후에 가장 어닝 효과로 인해서 장을 급등시킨 가장 강한 급등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그 어닝 효과 나오면서 2% 급등을 했고 또 무엇보다 이제 굵직한 대형 블루칩들에 대한 실적세가 어느 정도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날 나온 지표론 여건 약간 부정적이었습니다만은 강세 출발 이후에 종가까지 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힘있는 상승세가 나왔다 할 수 있고요. 사실 지난 주 초반 61선 저항 이후에 약세를 보인 이후에 주 초반 약세 하락폭을 모두 되돌리면서 마감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나 그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일단 실업수당 신청 건수라든지 6월 경기 선행지수 또 그리고 6월 기준주택 판매는 약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정시의 실적 호재라는 그 재료에는 어느 정도 그 비중이 차지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버냉키가 이제 하루 전날 부정적인 경기 둔화 우려가 정시 하락의 발목을 잡았다면은 오늘은 다시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성장세 지수에 대한 확신을 드러낸 점이 오히려 호재로 인식한 모습이고, 글쎄 립서비스 한 번으로 인해서 미국 정시를 쥐락펴락하는 일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미국 정시도 약간은 불안감을 내포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가장 중요했던 역시 어닝의 재료 이제 하나하나 기업들의 실적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장 전에 이미 세계 최대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러의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캐터필러가 갖고 있는 상징성도 있잖아요. 어떤 한 기업의 주가 혹은 실적을 뛰어넘어서 세계 경기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하나의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캐터필러 2분기 실적도 좋았고 향후 가이던스까지 괜찮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코아가 보통 실적 시즌에 이제 스타트를 끊는다면 대형 분류주 중에서는 세계 최대 이제 건설 중장비 제조업체죠. 캐터필러입니다. 캐터필러의 순이익을 잠깐 살펴본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순이익이 한 7억 700만 달러가 나오면서 주당 1.09센트, 즉 전년비 한 90% 증가였고 요새 또 가장 중요한 게 예상치보다 증가했다는 점인데 예상치는 84센트 정도를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최근 실적 발표에서 정시 받아들인 게 매출 부분이었는데 매출 부분 같은 경우에도 한 31% 급증하면서 어느 정도 104억 달러 나왔던 것 같습니다. 캐터필러는 대부분이 광산 장비 매출 증가하고 일단 이런 것이 실적 개선세를 견인했다. 또 하나 이제 2분기 실적 좋았습니다만 향후 최고급 실적에서도 상당히 개선세가 보인다는 이런 점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정시에 또 반등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분기 순이익이 거의 전년 동기 대비 90%는 상승한 세계 최대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 저희가 실적을 좀 전해 들어봤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개장 전에 함께 발표가 됐었던 여러 기업들이 있는 줄 압니다. AT&T도 공개가 된 것 같고요. 무엇보다 또한 세계 어떤 물동량을 거의 보여준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UPS의 실적도 공개가 됐는데 캐터필러만큼이나 UPS의 실적도 눈여겨볼 만한 그런 지표이지 않았습니까? UPS 실적은 우선 어땠는지요? 그렇습니다. UPS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약간 대형 블루칩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UPS는 네. 아시겠지만 세계 최대 택배 업체죠. 이 실적 같은 경우도 이제 2분기 순이익이 8억 4,500만 달러 나왔던 것 같습니다. 주당 한 84센트를 기록하면서 뭐 예상치 한 75센트를 상회했고요. 네. 매출 같은 경우도 한 13% 증가하면서 한 122억 달러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매출 증가치도 같이 동반됐다는 점이 주가 상승을 좀 견인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일단은 그 UPS가 이제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 좀 나왔고 네. 또 해외 운송 증가가 2분기 실적의 개선을 견인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 항상 전망치가 중요한데 예. 향후 순이익 전망치에 대해서도 기존 한 3.3달러 정도에서 3.45달러로 상승 전망한 것도 뭐 정시엔 또 고재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유일하게 이제 애플 아이폰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KT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AT&T의 실적은 어땠는지요? 그렇습니다. 뭐 다우지수 대형 블루칩에서 뭐 캐터필러라든지 UPS가 장을 견인했다면 기술주에서는 이제 AT&T가 이제 장을 견인했다 할 수 있겠는데 네. AT&T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미국 이동통신 회사하면서 아이폰이죠. 애플의 아이폰 서비스를 독점 기업하는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는 40억 달러가 나오면서 예상치 뭐 주당 EPS는 한 61센트, 예상치 요것도 한 예상치 57센트를 상회했던 수치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다른 업종보다 어닝 스프라이즈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0.6% 좀 증가한 것이 호재였는데 그 내용적인 면에서도 여전히 그 2분기 휴대폰 신규 가입자가 이제 아이폰 호조에 힘입어가지고 한 160만 명 증가했던 게 좀 중요했던 것 같고요. 네. 장중 주가 같은 경우는 한 2.53% 상승하면서 그래도 좀 기술주의 상승을 견인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AT&T가 한 장중에 또 2.2%대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앞서서 캐터필러라든가 UPS는 종가가 어땠습니까? 많이 뛰었나요? 캐터필러나 UPS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면에서 뭐 다우존스 한 2%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캐터필러도 한 2%대, 뭐 보니까 UPS는 거의 한 5%대까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이 끝나고도 역시 볼만한 기업들의 실적이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실적을 공개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인터넷 주로 할 수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여기도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순이익이 한 45억 달러. 주당 51센트가 나오면서 뭐 전년 동기비 50% 정도가 증가했던 수준이고요. 예상치 한 46센트를 상회하면서 매출 같은 경우도 전년비 한 22% 증가했는데 한 160억 달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가 기준으로도 한 25.84달러로 마감하면서 2.87% 상승했는데 시간 외에서는 어느 정도 약간은 뭐 그냥 상승이 약간 보합세 정도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윈도우 7에 대한 매출이 또 늘면서 순이익도 증가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실적도 괜찮았다 얘기를 들어보았고요. 아마존의 실적도 역시 장이 끝나고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비슷한 시점에 나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약간은 그 소비 침체 이번에 실적이 조금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순이익 같은 경우 2억 700만 달러 나왔고요. EPS 같은 경우에도 한 53센트 예상했습니다. 한 45센트 정도가 나왔는데 뭐 순이익은 좀 감소했습니다만 다행히 매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좀 증가했는데 수치 자체는 증가했는데 이것도 또 수치는 그 예상치는 좀 하이했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으로서 아무래도 인터넷이 또 경기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약간 그 느린 경기 회복세에 따른 소비 침체 영향이 아마존 주가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실적 개선 기업들이 거의 뭐 주가의 상승을 견인했다. 어닝 모멘텀을 갖고 다우가 200포인트나 올랐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날 발표됐던 여러 지표들도 적지 않았습니다만은 지표들이 지금부터 이제 얘기가 될 텐데 좋지 못했어도 이 같은 어닝의 시장이 더 주목을 하면서 오르면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안 좋은 지표들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요. 일단 주간 단위로 항상 제가 이제 하창봉 과장님하고 짚어보는 지표가 있잖아요.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워낙 뭐 실적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지표들은 좀 묻혀버렸는데 그래서 예. 한번 살펴는 봐야겠죠. 그 실업수당 신청 건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시 감소를 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3만 7천 건 감소가 나왔고 네. 46만 한 4천 건이 나왔는데 여전하죠. 뭐 실업 같은 그 신청 건수 같은 경우는 경기 같은 경우는 완만하게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실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측면이고 뭐 여전히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뭐 브랭크도 우려를 했습니다만은 점진적 개선세는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떤 기업 입장에서 공격적인 고용을 나설 만큼 경기 전망을 그렇게 밝게만은 볼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이런 그 측면이 어느 정도 실업수당 신청 건수의 그 수치 변화도 좀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네, 주간 단위로 나오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보다 실업자로 이제 신청을
시작은 사람들의 숫자가 한 10,000건 이상 더 많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고용시장 회복이 좀 돼야 될 텐데요. 일단 뭐 주간 단위로 좀 출렁출렁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회복이 쉽진 않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주택 관련 지표 요즘 뭐 기대는 거의 안 하고 있는데 말이죠. 6월 기존 주택 판매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2달째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줬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6월 뭐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경우는 지난달 2월째 감소세를 좀 이어갔고요. 뭐 무엇보다 아무래도 정부의 그 주택 구입자 세제 혜택이 종료된 데 다른 것을 풀이될 수 있는데, 네. 뭐 전월비 해서는 5.1% 감소한 537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또 예상치를 또 상회했다는 점에서는, 그러니까 그 감소 수치 자체는 감소했습니다만 그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점이 오히려 이거는 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모습이고요. 뭐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최대 이제 8,000달러죠. 8,000달러 세제 혜택 효과에 입어가지고 올해 이제 조정가세를 나타냈는데, 아무래도 그게 이제 정부의 세제 지원이 종료된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2개월 연속세를 좀 보여오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경제도 뭐 다음 주에 신규 주택 판매도 예정돼 있습니다만은 주택 시장은 아직 그 자립이 쉽지 않음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그 주택 시장이 아무래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용 시장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는 그 부냉키 의장 또한 이런 점을 좀 언급하지 않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의 세제 혜택이 딱 끊기자 그때부터 민간의 힘으로 좀 살아야 될 텐데 아직까지 주택 시장도 민간의 힘만으로 자생하기에는 조금 힘이 붙여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좀 안 좋았었던 주택 지표, 하지만 예상치는 좀 상회했다라는 부분에서 속으로 들어가 봤을 때 그렇게 나쁜 지표는 아니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이제 미국의 6월 경기 선행지수인데, 뭐 경기 고점 논란, 경기 둔화 얘기가 나오고 이런 시점에서 향후 미국의 경기를 알 수 있는 지표로서 또한 무게감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역시 예상보다는 조금 오히려 좋지 않았나요? 결과가 정확히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은 예상치 한 0.3% 정도 하락을 예상했는데 6월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0.2% 하락하면서 뭐 수치상으로는 2개월 동안 최근 3개월 동안 2번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또 예상치보다는 상회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또 정시는 그렇게 악재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는 아무튼 향후 3에서 6개월 정도의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를 할 수 있겠는데, 글쎄요, 뭐 어느 정도 어제 브랭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어제 같은 경우 정시 좀 빠질 때 청문회에서 그런 말 했었죠. 미국 경제 전망이 아직 불확실하다,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 실제로 최근 발표된 주택이라든지 소비, 고용 지표들은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하반기 들어 크게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뭐 시사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또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예상치를 조금 상회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또 지켜볼 관건이고, 뭐 경기 선행지수 함께 발표된 경기 동향지수 같은 경우는 한 0.5% 상승했고 지난달에 변동이 없었고, 경기 후행지수는 오히려 0.1% 상승, 즉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조금은 예전보다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좀 보여주는 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간간히 계속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이번엔 상원에 이어서 하원에 가서 발언을 한 것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날은 미국의 향후 경제 전망이 정말 이례적으로 굉장히 불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중시를 확 좀 빠지게 만들었었는데요. 그 폭풍 이후에 좀 따뜻한 온기를 오히려 그 다음날 불어넣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제 회복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 얘기를 좀 같이 그 전날 상원에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일부러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 일단은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다시 그 사면 초과죠. 전날이 다시는 뭐 입을 바꿨는데 경제 네. 회복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여전히 뭐 경제 같은 경우는 회복세를 보이고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고용 시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자기들이 희망한 대로 못 한다 그러면은 추가 조치를 좀 적용하겠다, 이런 말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몇 면을 조금 살펴보면은 여전히 금리 문제인데, 상당 기간 저금리를 유지한다는 문구를 약간 상당 기간에서 장기간으로 유지하는 뜻을 발표하면서 약간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표시하는 의지를 나타냈고요. 또 하나 은행이 FRB에 유치한 초과 지불 준비금에 대한 금리를 좀 낮추는 부분. 또 하나가 만기가 돌아오는 모기지 증권을 상환받지 않고 재투자하는 방안 등을 하면서 약간은 또 그래도 경제 회복에 대한 믿음을 그제 조금 갖고 있으면서 조금 더 부양을 시켜보겠다, 이런 정책을 좀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 필요시 추가 완화 정책 수단 준비돼 있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고용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러면은 결국 추가 어떤 부양책이 고용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상원회의에서 하원도 실업급여 연장안에 승인을 했던데, 이 고용 부분에 대해서 뭔가 추가적으로 조금 어떤 정책이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버냉키의 가장 어제 하루 이틀과 말의 가장 핵심을 보면은 경제 회복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하지만은 고용시장이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만약에 불안한 장이 지속된다면 고용시장에 대한 그 추가 완화책을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을 좀 발표를 했는데, 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양적 완화 정책, 뭐, 이런 이야기 또 실업급여 연장한 승인 이런 것은 무슨 말이냐면, 대략적으로, 뭐,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해가지고 계속 경기 부양, 즉, 고용시장 회복을 돕겠다. 그런 식으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브랭크의 뭐, 립서비스가 실제적으로 정부 효과와 그 연결될지는 지켜봐야 될 관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말 한마디는 어느 정도 그래도 여전히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정책적인 전략을 좀 써야 된다. 그런 부분을 나타냈지 않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버냉키 의장의 발언마저 호재로 작용하면서 여기에 어닝 모멘텀이 커다랗게 더해져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60일 이동평균 전이 위치한 1300을 뚫은 아주 의미 있는 날이 뉴욕장에서 펼쳐진 것 같습니다. 자, 유럽도 시원스럽게 또한 올랐는데 거의 뭐 3%대, 2%대씩은 주요국 증시도 올라줬던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앞두고 있는데 오히려 더 장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유럽 증시도 워낙 많이 빠진 것도 있고 대부분 또 원래 유럽 증시가 한 중간 정도 이럴 때 미국의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빠질만도 했는데 오히려 또 유럽 그 나온 7월 제조업 지수하고 서비스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상당히 투심을 자극했다. 그래서 이거래 일정수 상승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대략 뭐 2에서 한 3% 정도 상승 나왔는데 그래서 유럽의 7월 PMI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한 56.5가 나오면서 예상치 55를 상회하는 수준이 나왔고요. 어느 정도 또 유로존 산업 주문 같은 경우도 예상치보다 높은 3.8%를 기록했다는 점이 즉 제조업 지표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거. 이게 한 가지 이제 상승의 원인이 될 것이고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이죠. 사실 왜 지난주에 한다더니 하루 또 미룬 것 같은데 스트레스 테스트 발표를 앞두고 이제 아무래도 은행주 좀 강세를 두드렸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그 은행이죠. HSBC 같은 경우 한 2.6% 상승을 했고 뭐 바클레이즈라든지 스탠다드 차터드 같은 경우도 한 4.6에서 4.1%도 상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유럽 쪽의 지표마저 좋았고 또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됐다 이런 얘기를 들은 유럽 증시도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유로화도 이래저래 반등했을 것 같은데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 앞두고 오히려 유로화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유로화가 워낙 이제 낙폭이 가 있던 것도 있고 전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은행들의 그 재무 균형성을 측정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임박하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유로화는 이제 유럽 지역 그 경기 지표를 많이 영향을 받는데 그 경제 지표 예상 밖의 호주를 보이면서 최근에 글쎄 1.30달러까지 약간 반등했다 약간 약세 조정을 보였는데 전일 다시 재반등세를 보이면서 1.2880달러까지 재반등을 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뉴욕 증시가 아무래도 주가 급반등하다 보니까 뭐 위험자산 순환 현상이 부각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는 오히려 하락하는 즉 달러가 하락을 하니까 유로가 상승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면서 일단 뭐 긍정적으로 좀 재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유로화도 유로화인데 눈여겨 보여줬던 또 다른 것이 이제 상품 쪽의 유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배럴당 79달러도 넘겼네요. 그렇습니다. 유가가 사실 뭐 유로화 반등과 함께 상당히 특징적이었는데 한 3.6% 정도 급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더블유 그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기준으로 해가지고 79달러 30센트로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가장 결정적인 것이 경제회복 기대감에 따른 그 기대감이 3주 최고치의 좀 상승을 보였다 할 수 있겠고요. 지표라든지 유럽 경제 지표 효전이 이제 글로벌 경제 승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부분인데 또 하나 이제 약간은 뭐 단기적인 영향이 미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아무래도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의 그 석유 유출 사태를 수습 중인 멕시코만에 다시 또 폭풍이 온다는 소식이 좀 나오면서 상품은 약간 이런 룸에 좀 많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폭풍 룸이 오면서 약간은 공급 부족 우려가 났기 때문에 유가 상승을 좀 지지했다. 이렇게도 좀 해석한 관점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간밤에 뉴욕 증시, 유럽 증시 상품까지 외환까지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 주말 보내면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기다려야 될 텐데 그러면서도 다음 주 또 어떤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고 어떤 지표들이 나오는지 좀 챙겨봐야 되겠죠. 오늘 밤 뉴욕 증시는 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로 열리게 될 텐데 오늘 밤에 어떤 지표와 또한 실적을 내놓을 기업들이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과연 이제 유럽에서는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가 나올 것이고 또 약간 선방됐을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일 또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1350포인트 저항을 남겨두고 있는데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은 실적을 먼저 살펴보면 포드라든지 허니웰, 맥도날드, 브라이전이 좀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중에서 그 허니웰하고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뭐 전통주이긴 합니다만 전망치가 전년 동기 대비 약간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요. 반대적으로 이제 브라이즈라든지 포도차 같은 경우는 약간은 감소를 전망하는 오늘 그 실적 발표 스케줄이 되겠습니다. 네, 지표 쪽은 어떤가요? 오늘은 이제 특별히 지표는 발표된 게 없고요. 다음 주로 이제 접어들면 이제 7월의 마지막 주가 되는데 아무래도 주 초에는 6월 그 신규 주택 매매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가장 결정적으로 사실 이제 주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미국 다음 주 주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27일 화요일 날 예정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하고 사실 7월 30일 날 발표되는 미시건주 소비자 지수 확정치인데 네. 아시겠지만 지난 그 7월 16일이죠. 잠정치 발표에서 66.5로 크게 하락하면서 정시가 미국 정시도 뭐 급락하는 그림을 보였었는데 네네. 이번에 발표되는 확정치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관문이고요. 뭐 실적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큰 종목들은 대부분 발표가 됐고, 네, 맞습니다. 뭐 화요일에는 뭐 투퐁이라든지 또 수요일은 대표적인 비행기죠, 보잉. 그리고 또 목요일 정도에는 뭐 모토로라나 엑슨모빌 정도만 이제 실적 발표를 좀 남겨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 후반에 나올 지표들 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고, 특별히 소비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들 그 전에 시장에 큰 충격을 줬었기 때문에 또 얼마나 그 확정치가 나와줄는지 그것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한맥투자증권 하창봉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마지막 거래를 맞는 우리장 스트레스 테스트가 주말에 나올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긴 한데요. 오늘 우리장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같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에서 김학현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코스피가 사흘 만에 하락했는데 최근 들어 어떤 하락폭 중에서 그나마 조금 폭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3포인트 정도 떨어져서 1735포인트. 그런데 1730선대에서 참 연고점 돌파 이후에 참 자주 머문다 이런 느낌도 동시에 드는데요. 내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제 아주 그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났었죠. 예, 어제 그 지수상으로는 뭐 13포인트면은 큰 폭의 하락세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네. 시장 내부적으로는 그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주도주와 비주도주 사이에서의 그 갭이 그 단기적으로 더 크게 벌어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시장은 사실 13포인트 하락이면은 지금 그 지수상으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데, 기아차나 삼성전기 같은 종목은 그 4% 전후한 급락이 좀 발생이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출회된 양상이 펼쳐졌었고, 네. 비주도주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는 뭐 현대중공업이나 두산그룹주라든가 최근에 뭐 OCI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까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런 모습을 잠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좀 더 확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그 전 고점권역에서 1740포인트권역을 전 고점권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것을 그 지난주 살짝 돌파했다가 다시 이 부근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사실 이러한 모습은 나쁜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고점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에너지 축적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결코 나쁜 과정이라고 볼 수 없고 시장 지수 자체로만 본다면 뭐 긍정적인 국면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근데 시장 내부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시장 내부적으로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그 기아차 같은 종목이 단기적으로 본다면 31,000원권역의 지지라인이 좀 더 확실하게 붕괴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붕괴가 됐다가 31,000원이 7월 16일로 해서 붕괴가 됐다가 이후 되돌림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네네. 듯 했지만 뭐 종가상으로 31,000원을 회복하는 모습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그렇죠. 다시 재차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좀 확실하게 무너지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있죠. 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때는 뭐 단기 반등 가능성을 또한 점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아주 짧게, 뭐 한 2, 3일 정도의 시장 국면에서 이제 단기 반등 가능성을 점칠 수 있고, 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추세가 좀 훼손이 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3만 1,000원권, 가격권역으로는 3만 1,000원권역이지만, 뭐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쯤 되면 뭐 60일선이 확실하게 붕괴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네. 반면에 비주도주들은 약간 좀 다른 모습을 또 보이고 있는데요. 네. 현대중공업, 대표적인 이제 현대중공업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차트를 보면 뭐 기아차나 삼성전기와 같은 주도주와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시장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약 4%가량 급등하면서 네. 직전 고점권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이나 뭐 주봉상으로 본다면 약 20개월 만에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예. 그러한 모습들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큰 폭으로 빠지면서 비주도주가 또 큰 폭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그 주도주와 비주도주의 이 갭이 좀 확대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이 단기적으로 볼 때 주도주와 비주도주의 갭이 큰 폭으로 확대가 되는 건데요. 네. 이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 주도주의 아웃퍼폼한 그 모습과 비주도주의 언더퍼폼한 모습이 갭 좁히기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앞에 주도주가 그만큼 많이 올랐었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죠. 네. 기아차나 삼성전기 같은 종목이 그만큼 큰 폭으로 반등을 했고 방금 전에 현대중공업의 주봉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그 비주도주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계속 맴돌다가 이제 뭐 고개를 내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시장의 변화가 언제부터 형성이 됐냐면 대략 시장이 1550포인트 이하로 내려왔다 1차 기술적 반등을 마무리한 시점이 6월 4일인데요. 네. 이 6월 4일까지는 기아차나 삼성전기 위주의 국면이 철저하게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이 질적으로 좀 변화가 되면서 낙폭과대주나 비주도주 중심의 장세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6월 4일 이후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한 10%가량 이렇게 하락해 있는 반면에 한 10% 이상 되죠. 한 15%가량 하락해 있는 반면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한 30%가량 상승한 이러한 모습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그 갭이 비주도주의 아웃퍼폼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그 주도주와 비주도주의 그 갭 좁히기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역사의 발전을 설명했던 논리 중에 하나인 해겔의 정반합 논리를 만약에 시장에 대입을 한다면 아,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예. 예. 대입을 한다면 이 주도주군을 정이라고 보고 네. 비주도주군을 반이라고 볼 때 네. 정이 굉장히 강했었던 시기가 지난 5월까지라고 본다면 네. 이 정이 지나치게 강하면서 이 반과 갭을 굉장히 확대를 하자 이 반이 상대적으로 이제 강해지기 시작했던 시기가 6월 4일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최근에 한 2개월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합으로 가는 과정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 말씀은 곧 지금의 어떤 반의 강함이 앞으로 조금 더 진행이 되면서 정하고의 어떤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면 어제 같은 국면이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정을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기아차 차트도 보여주셨지만 한 2, 3일 정도의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지만 추세적으로 꺾인 분위기다라고 하면은 2, 3일 반등할 때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전략을 좀 세워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정이라고 보고 있는 이 기아차가 추세가 좀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마침 오늘 해외 증시가 상당히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들은 주도주에 대한 비중 축소의 기회가 좀 제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주도 종목군들로 해서 급격하게 위축되는
이러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지는 않습니다. 통상 이 주도주가 기아차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이전에 역사적인 주도주의 모습들은 곧바로 꺾이는 모습도 물론 많이 나타났습니다. 많이 나타났지만 네. 테크니컬적인 반등, 즉 기술적 반등을 대략 뭐 한 2, 3일 정도 준 이후에 재차 되밀리는 양상. 네. 이러한 것이 확률이 보다 높게, 보다 많은 경우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주도 종목군 역시 뭐 단기 기술적 반등은 존재를 하지만 결국에 중장기적으로는 좀 위축되는 양상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방금 이 그 정반합 논리를 들면서 이 합이 더욱 강해지는 그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앞으로도 이제 합이 계속해서 강해질 것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시장의 하나의 사이클에서 이제 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이 주도주의 핵심적인 기능을 들 수 있습니다. 이번 시장은 그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듯이 IT와 자동차가 주도를 하는 그러한 시장 국면인데요. 네. 이 IT와 자동차가 주도를 하는 이러한 국면에서 주도주가 가지는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그 시장 예시 기능입니다. 시장 예시 기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 앞서 지수는 상당히 뭐 좋은 상태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수는 상당히 좋은 상태에 있지만 기아차나 삼성전기 같은 종목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시장 예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가 꺾인다면 시장도 결국에는 꺾여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지수가 버텨도 지금 주도주가 힘이 없는 게 사실은 더 문제일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비주도주 중심의 강세가 지속이 되면서 주도주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데 뭐 이러한 상태는 주주의 시장 예시 기능에 의해서 향후 뭐 수일 혹은 7월 30일 날 이제 삼성전자의 최종 실적 발표가 네. 있는데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뭐 8월부터는 둔화되는 양상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주주 50, 현금 50 정도를 그 권유를 해드렸는데 네. 이제는 현금 비중을 좀 더 확대하실 것을 권유해드리겠고 단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주도주에서 50%, 비주도주에서 단기 거래로 또 50% 이렇게 전망 그 대응 전략을 권유해드렸는데 네. 이제부터는 비주도주에서 조금씩 빠져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단기 급락하는 그런 종목을 지금 잡을 만한 그런 장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급락하는 종목을 분할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그 좋은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기술적 있는 거죠. 반등이 나올 거니까. 네,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거죠. 예전에 같은 경우도 보면 만약에 시장이 꺾인다고 가정을 하면 네. 시장이 꺾일 때 비주도주군들은 기술적 반등이 상당히 미미하게 나타났습니다. 거의 뭐 지난주에도 뭐 차트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네. 비주도주군들은 상당히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는 반면에 이 주도 종목군 같은 경우는 낙폭이 과다할 때 기술적 반등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을 안 좋게 본다면 또 그 나름대로의 대응 전략이 또 필요할 텐데요. 네. 이럴 때는 뭐 낙폭과대주에 대해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빠질 때마다 정도가 심하게 이렇게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한 이후에 테크니컬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또 빠져나오는 네. 이러한 전략을 좀 권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요즘 보시면은 정말 개인분들이 잘 들어가시는데 정말 잘 못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나오는 시점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그러면 추가 급락할 때 기술적 반등 정도로 이제 수익을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최근에 매가 형성됐으면서,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좀 크게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러한 종목군들을 제가 몇 종목을 좀 뽑아왔는데, 네. 한번 불러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지금 나가는데 하이닉스가 여전히 들어가 있군요. 예. 예. 일단 하이닉스는 이제 매가 강했었던 종목은 아니고요. 예. 일단 SKC나 서울 반도체, 한솔 LCD, 덕산하이메탈, 한일이와, 루멘스, 네페스, 에이블 CNC 이러한 종목들이 최근에 강한 매기를 받았으면서 단기적으로는 하락폭이 좀 강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 대형주 중에서 단기 낙폭이 좀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쪽들은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 낙폭과 데메리트에 의한 그 투자 방식은 좋지 않은 투자 방식입니다. 가장 뭐 여러 가지 투자 전략 중에 가장 좋지 않은 투자 전략이지만 네. 시장이 만약에 하방으로 결정이 되면서 이 주도 종목군이나 아니면 최근에 매기가 강했었던 종목군이 낙폭이 강하게 진행된다면 네. 또 이만큼 좋은 전략은 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미국 시장이 좀 큰 폭으로 반등을 해서 추가적인 낙폭이 진행될 것 같지는 않지만 뭐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향후 네. 수일 내에 뭐 추가적인 하락이 이렇게 진행되는 국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진행된다면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서 테크니컬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이런 단기 투하 전략을 좀 권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볼만한 그런 종목들 지금 뭐 매기가 강한 것 중에서 좀 저희가 리스트도 한번 받아보았고요. 우리가 기존 주도주라고 했었던 그런 섹터 내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괜찮은 대형주인데도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 만약에 오늘 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추가적으로 더 빠지면 기술적인 반등 노리고 짧게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종목들 리스트 보여주셨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김학현 차장과 함께 오늘 전략 한번 세워봤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 캐피탈 회사의 이자율이 4 내지 50%까지 달하는 데 대해서 큰 재벌에서 이자를 일수이자 받듯 하는 건 사회 정의상 맞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비난하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일본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부각돼 강세를 이어나가자 일본 경제가 수출 경쟁력 악화로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엔화는 최근 3개월 새 달러화 대비 8%나 급등해 초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죠. 페이스북 사용자가 5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싸이월드 등 세계 최초의 SNS, 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선보이며 종주국 역할을 했었던 한국이었지만 지난 석 달간 페이스북 사용자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 이젠 SNS 추종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제품 결합에 따른 수입차의 리콜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성능과 품질 면에서 국산차보다 뛰어난 것으로 평가가 되던 수입차의 리콜이 이어지면서 최근 잘 팔리고 있는 외산차에 대한 이미지 추락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 다음 달 초에 4조 원이 넘는 토지수익 연계채권을 발행합니다. 토지주택공사가 토지수익 연계채권을 발행하는 건 11년 만의 일인데요. 이 토지수익 연계채권이라는 것이 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 서울현대신문 금융부 김영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인터넷의 한 메인 대문을 보니까 깜놀 이명박 대통령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에 이렇게 놀라셨나 보니까 대기업 계열 캐피탈사의 이자율이 거의 사채 이자율과 같아서 깜짝 놀라신 것 같더군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죠, 22일 대기업 캐피탈 회사 이자율이 연 40에서 50%에 달하는 것에 대해서 큰 재벌에서 이자를 일수이자 받듯이 하는 것은 사회적에서 맞지 않다면서 강력하게 비난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서화곡동에 마이크로 크레디트 대출을 해주는 미소금융 사업장을 찾아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정모씨 대출서를 보다가 이 자리에 배석한 제노스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캐피탈사 연 이자율이 연 40에서 50% 된다는 말을 들은 뒤 이자를 너무 많이 받는 것 아니냐, 사채와 똑같다는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이 하는 캐피탈이 이렇게 많은 이자를 받으면 나는 나쁘다고 본다면서 대출 못 받는 불쌍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자를 많이 받으면 되겠냐고 말했는데요. 네. 진 위원장이 신용도가 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신용도가 좋으면 여기서 돈 빌리겠냐고 반문을 하면서 간판도 없는 사채업자나 많이 받는 줄 알았더니 캐피탈 같은 곳에서 이렇게 이자를 많이 받는 줄 몰랐다면서 구두 팔아서 40% 넘는 이자를 어떻게 갚냐며 말했는데요. 네. 진 위원장이 캐피탈의 금리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 조달금리가 높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큰 회사들 채권 발행하는데 무슨 금리가 이렇게 많이 드냐면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대기업 캐피탈사의 고금리 대출 행태를 지금 비판을 한 상황인데요. 따라서 지금 현 캐피탈사의 금리도 앞으로 조금 낮춰지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기업 계열 캐피탈사들 고금리 대출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에 예. 이금융권 전반적으로 대출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러나 정부가 지나치게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을 압박하게 되면 예. 오히려 서민들의 사채 채용을 내모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현대캐피탈, 아주캐피탈, 롯데캐피탈 등 대기업계 계열 캐피탈사들은 고객 신용 등급에 따라 연 7에서 30% 후반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는 롯데캐피탈로 해당 장모씨에 대해서 연 35%의 금리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연체 이자량을 더하면 금리는 연 40% 이상으로 치솟기 마련인데요. 일각에선 대기업 계열 캐피탈사들이 땅 짓고 헤엄치기식으로 대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출금리 인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단적으로는 일단 도움은 되지만 금포의 금리 인하 압박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선 정부가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 업체들이 이를 따르겠지만 대출 승인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출 승인율이란 대출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대출 나가는 사람들의 비중을 말하는데요. 네. 대출 승인이 낮아지면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뜻으로 이 경우 일부 서민은 오히려 금리가 더 높은 대부 업체나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또 고금리를 질타했던 대기업 캐피탈사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외환시장으로 눈을 좀 돌려보니까 말이죠. 지금 엔화가 초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 외환 당국이 그 외환시장에 개입에 나선다 이런 뉴스들도 간간히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기도 불확실하고 또 남유럽발 재정위기도 완전히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각광을 받은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일본 엔화가 안전자산 부각되면서 강세를 이어가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22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86.53엔을 기록하며 지난해 12월 1일 이래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23일 도쿄 외환시장에서도 엔달러 환율은 장중한 때 달러당 86.34엔까지 치솟았는데요. 네. 86.34엔까지 하락했는데요. 엔화 가치는 최근 3개월 사이에 달러화와 유로에 대해 각각 8%, 12.4%나 급등했습니다. 특히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지난 21일 미국 경제 전망이 아주 불투명하다고 밝히자 엔화에 대한 투자 수요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엔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엔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따라 엔화는 22일 16개 주요 통화에 비해 모두 오름세를 기록했는데요. 현재 일본 경제는 수출에 힘입어 가까스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엔고 현상이 지속되면 일본 경제는 수출 경쟁력이 악화돼 네.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중앙은행에 따르면 일본 주요 수출 기업들은 내년 3월까지 약 6개월간의 환율 흐름을 달러당 90.065엔대로 설정한 상태인데요. 현재 환율이 단초 전망보다도 훨씬 더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일본 환시를 쭉 보면요. 아까 86엔까지 이렇게 달러당 엔화가 초강세를 띠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85엔 선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 선에선 분명 정부 당국의 개입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싸이월드로 유명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주도권을 점차 잃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들이 페이스북 쪽으로 많이 옮아가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페이스북 쪽에서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의 사용자가 5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싸이월드 등 세계 최초의 SNS 소모이며 종중 역할을 하던 한국은 지난 3개월 동안 페이스북 사용자 증가율이 73%로 세계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SNS 주도국에서 추종국으로 전락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SNS 서비스인 싸이월드를 운영하고 있는 SK 커뮤니케이션즈는 네. 내년 8월 중 완전히 새롭게 달라진 넥스 싸이월드를 출시해 페이스북에 맞대응한다는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판 싸이월드의 페이스북, 그죠? 전 세계 사용자가 이제 5억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또 국민들의 가입도도 굉장히 지금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싸이월드도 또 개편한다고 하니까 다시 업그레이드된 싸이월드와 미국판 싸이월드는 페이스북 싸움 그때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입차의 리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로서는 지금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는데 예전 같으면 정말 수입차에 대한 어떤 선망의 시선도 많았는데 이제는 좀 거두어 드릴 때가 온 것도 같아요. 네, 맞습니다. 토요타 리콜 사태 이후로 외국산 장차에 대한 맹목적인 품질 맹신이 좀 사라지고 있는데요. 예. 제품 기한에 따른 수입 자동차 리콜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BMW는 6월 출시한 신형 5 시리즈 그란 투리스모 전차종에 대해 주행 중 시동 꺼짐 가능성을 이유로 자발적 리콜 결정을 내렸는데요. 예. 이에 앞서 지난 4월 국내에 처음 선보인 스바루도
대표 차종인 2010년형 레거시와 아웃백 31대에 대해 지난달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세계 최고급 스포츠카 메이커인 포르쉐 역시 출시한 지 3달이 채 되지 않은 파나메라 신모델 3종을 전격 리콜의 명성에 흠집을 냈는데요. 네. 세계적 명처인 람보르기니마저 한 대당 4억 9천만 원씩이나 하는 루시엘라고에서 기름 새는 결함이 발견돼 최근 국토해양부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은 상황입니다. 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최근 실시되고 있는 외국산 자동차의 자발적 리콜에 대한 의미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양날의 칼처럼 품질 관리에 소홀한 메이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리콜이 속출하면서 우리가 수입차에 갖고 있었던 환상이 지금 점차 하나하나 깨지고 있다. 이런 소식 또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빚더미에 올라 앉아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죠. LH공사가 4조 원대 정도에 해당하는 채권 발행을 다음 달 초에 한다라고 합니다. 11년 만에 토지 수익 연계 채권을 발행한다면서요. 네, 부채 규모만 118조 원에 달하는 LH공사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 다음 달 중 4조 원이 넘는 토지 수익 연계 채권 발행에 나섭니다. 토지 수익 연계 채권이란 토지의 연계에 그 토지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수익지권 형태의 채권을 말하는데요. 토지 가격이 하락해 손해를 보더라도 표면 이자는 보장해줍니다. LH공사가 토지 수익 연계 채권 발행에 나서는 것은 1999년 이래 11년 만인데요. 이번에 발행한 채권의 만기는 10년이며 국고채 10년물 금리인 연 4.5%의 금리를 보장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요. 설경제신문 금융부 김영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에 급반등했습니다. 다우가 200포인트 이상이나 올랐습니다. 거의 한 2%, 1.99% 상승해서요. 1320에 끝이 났습니다. 1300선도 거뜬하게 넘기면서 60일 이동 평균선을 긴 양봉이 뚫어내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었던 날이 아닌가 싶은데요. 무엇보다 어닝의 효과가 컸습니다. 지표가 조금 좋지 못했었지만 어닝에 조금 더 주목하는 뉴욕 증시였는데요.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도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쪽에서 들려왔던 실적 호재, 또 유럽 내부적으로 제조업 관련해서 지표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뉴욕 증시 급반등에 따라 우리 증시도 오늘 시초가 강할 것 같고요. 1730선대 조금 정체되어 있는 우리 증시 오늘 또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항상 이런 날은 금요일장이라서 약간의 찰실한 욕구도 맞물리는 날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말 거치게 되면서 우리 증시 시각으로는 이제 주말에 유로존에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접하게 될 텐데요. 거기에 따른 경계 매물도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뉴욕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보다 풍부한 전략은요. 출발 센 증시를 통해서 짜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